오늘이 9월 8일이네요. 예. 월간 이선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월 초에 뵙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더 자주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예.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9월에는 또 중요한 달입니다. 원래 중요했죠. 다 중요하죠. 아니 예.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주도조 오마카세 강의가 있는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9월 27일에 그러니까 3분기 주도조 오마카세 강의는 9월 27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 맞습니다. 어떻게 좀 특별한 거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일단은 요즘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되게 얘기들도 많을 텐데 그런 관련한 어떤 밸류체인들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밸류체인 관련한 보고서도 제가 볼 땐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실제 뭐 많이 되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예컨대 요즘 중국 난리 났잖아요. 뭐 캠브리콘이라 그래서 네네네. 중국에 관련된 뭐 반도체 업체들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들도 없고 실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투자를 지향함에 이제 뭐 방향성을 잡음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정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대한 없다 보니까 오늘 뭐 좀 이번엔 미지의 세계도 좀 보고 또 지난번에 봤었던 그 주도주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다른 또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해서 9월 27일 주도주 오마카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같이 또 뵙죠.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9월 8일인데 9월 7일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건설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가 봤더니 뭐 중소형주, 뭐 거푸집 만드는 회사들만 진짜 거의 거품 물고 날아가던데요. 건설주 어떻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LH 관련 이제 공급인 거니까 나름대로 건자재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현재 공급 대책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정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면 뭐 일정 수준은 긍정적일 수 있겠다. 다만 그 현실성은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보고 이게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르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게 추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까지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특히 이제 발표가 착공 중심으로 뭐 137만 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건설과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갈 때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민간 중심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공급들이 많이 나올 때 그래도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민간 중심의 어떤 공급 중심이 사실 가격도 더 많이 주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비싼 아파트들도 많고 결국 이제 단순히 물량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이익률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익률 기준에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공공 중심의 주택보다는 민간 중심의 주택 중심으로 뭔가 활성화되어야 더 긍정적이지 않았던가 이런 판단이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좋은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될지 여부는 사실 오는 시간에 그렇게 따져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 그런 종목들이 오르는 건 봤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선엽 대표님은 특히 이제 아주 큰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바쁜 점들도 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있었던 거지 뭐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끝나고 조금 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건설주들이 특히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올해 많이 올랐던 거는 원전에 대한 동반 되게 컸죠. 진출? 그 실제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토목하는 애들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약간 좀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기간도 좀 있고 그러면은 이 원전과 건설주는 그럼 어떤 관계로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결국 원전이라는 건 주기기를 만드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주기기를 만드는 쪽 기업이 있고 이걸 또 이제 송배전을 통해서 보내는 쪽이 있고 이런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쪽 따로 이쪽 이제 우리가 뭐 두산의 에너빌을 비롯한 이런 쪽이 되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는 몇몇 토목 대형 건설주들이 많이 하고요. 중소형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같이 가는 그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전과 대형 건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그럼요. 아직 수주도 안 나왔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이 주식들은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고점을 찍었어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수주가 많이 나오고 그 많이 나온 수주를 시장에서 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수주에 대해서 좀 더 과하게 반영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할 때가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도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 긴급히 라이브를 할 때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뭐 퍼주기 계약 논쟁이 있을 때 여러 가지를 이제 또 그 반대 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하락은 진정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딱히 모멘텀은 없이 계속 횡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직 수주도 안 나왔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또 반대편에서는 아이 저 수주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홀딩하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방산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방산 처음에 그 전쟁이 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을 때 야 수주도 안 나왔는데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약간 좀 재미가 없다가 결국 첫 번째 수주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저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아직 수주가 안 나왔는데 냉정하게 수주가 진짜 안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대는 있었는데 나중에 그 기대와 따른 어떤 수주가 아예 없다라면 사실상 뭐 지금이라도 어떻게 던져야 되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수주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 되겠죠. 최근에 보니까 그 지난 2일이었습니다. 9월 2일에 미국의 엔트라원 에너지라는 곳이 미국 남동부 7개 주의 6기가와트 전력에 상당하는 SMR 건설 계약을 테네시밸리 전력청이랑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게 대형 원전 24기 규모의 SMR 전력 파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국내 기업의 수주랑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있으면 결국 누구한테 기기를 주고 발주를 줄 거냐 이런 것들 일 텐데 사실 미국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럼 이제 해외 기업들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업들 중에서 그 가격에 그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뭐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 경쟁 국가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제일 잘하죠. 근데 러시아 거 하진 않을 것 같고 중국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공사나 아니면 이 기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원전에 대해서는 대형 건설주도 그렇고 원전 관련주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이게 원전이 유효하다 안 하다라는 논란이 되게 그런 게 거의 매달 여쭤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방산도 매달 나오고 있고요. 조선도 매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2, 3년째 뭐 우리가 방산 2, 3년째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들이 매달 이런 걸 점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시계를 흐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정말 많이 올랐을 걸. 괜히 고점이다, 무슨 논란이다. 왜냐하면 이 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런 산업은 굉장히 중후장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사이클 자체가 1, 2년이 아니에요. 기본 몇 년이거든요. 오르는 거 그냥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됐으면 그 몇 년간 보고해야 되는 건데 한 달 한 달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앞으로 나올 수주가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올 수 있을 거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 공급자 중심의 중심의 시장이냐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다. 예컨대 수요를 하는 발주를 주는 애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수주가 좀 있는다고 해도 마진이 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방산도 그랬고 우리가 있었던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였고 시장을 놓고 보면 전부 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에요. 달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이 기업들은 발주가 들어올 때마다 가격을 올려서 받아요. 뭐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10만 원, 그럼 다음번에는 20만 원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계산들은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비싸다 싸다 논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련 종목들은 2, 3년씩 계속 올라댔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인지 아닌지를 놓치는 게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업의 특성인 정말 기본적으로 한번 오르면 정말 긴 기간 오르고 내리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내리는 것도 정말 아주 긴 기간 내린다는 특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상승 초기부터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으면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와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전망 자체가 너무 아쉽죠. 물론 뭐 이런다고 해서 제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업의 기본 본질을 좀 보고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문제는 결국 이런 업이 나중에 안 좋아질 때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오거나 경쟁 구도가 돼서 이익률이 떨어질 경우인데 이 산업은 경쟁자가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려는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우리 방산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한다라기보다도 현재 경쟁자로 현재 인식되는 어떤 그 다른 여타 국가들,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빠르게 밸류체인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원전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로 놓고 보면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이 뭐 많이 오르다 보면 조정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2000년대 초중반 때부터 조선주가 25배 오를 때도 20-30% 조정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뭐 방산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라서 중간중간 언제 조정이 있을 거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큰 그림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발주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글로벌 역사상 이렇게 한꺼번에 원전이 나온 건 거의 첫사례일걸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SMR까지. 예, SMR까지.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원전이 있었을 땐 뭐 어디 한기 수주하고 또 어디 한기 수주하고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동시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애가 갑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내가 아니면 다 못 만들 텐데 그럼 내가 여러분들 가격을 싸게 주겠느냐고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성수기 때 네. 어느 지역에 가서 호텔 한번 봐보세요. 싼 거 보셨어요? 없죠. 뭐 2배, 3배 하는데 근데도 우리는 뭘 원하죠? 있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 그 길 때 어딜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가격 보니까 터무니없지만 어때요? 이거라도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공급자 시장이 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말 입기만 하면 좋겠다. 어느 가격이라도 내가 치를 생각이 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업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20-30% 조정 올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러나 큰 그림이 정말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런 여부들을 따져보신 다음에 결정해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논란을 만들다가 괜히 좋은 주식 놓칠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뭐 당연히 방송의 속성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 스스로 이것들 때문에 정말 팔지 말아야 될 거를 자꾸 팔게 되는 역할들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지난 3-4년 이상의 시장을 놓고 보면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2차 전지도 그랬었을 거고 변압기도 그랬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도 그랬을 거고 한두 배 오른 게 아니라 많게는 20배, 적게는 10배 이상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0배 오르는 것도 뭐 우리가 한두 달 내에 오른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긴 기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업의 특성을 보면 그 긴 기간이 된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씩마다 한 달점마다 비싸다 고점 논란이 있고 한 달 한 것 자체가 이 업에 대한 과연 이해는 있었던 건지 정말 알고는 있었던 건지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너무 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후배들인데 사람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 업에 들어오셨는데 그 업에 들어왔었을 때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 업이 10년간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조선이 진짜 10년 내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르기만 하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르기만 하면 비싸 보이고. 예컨대 또 반대로 지금 신입사원분들인데 조선업을 경험하신 분들은 또 좋은 것만 받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10년 내내 빠질 때는 이제 빠질 때도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약간은 그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하시되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락만 10년 내내 보던 분이냐 아니냐. 그게 왜냐하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저분이 그렇지 저렇게 한 10여 년 동안 고생하시다 분이다 보니 조금 좋다고 하더라도 좋다란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뭔가
좀 조심하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구나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논란 말고 발주와 수주를 점검하라. 그렇죠. 오늘도 명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너무 자주 들으면 이제 노이즈가 된다라고 하는데 월간 이선연만 자주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오늘 분들 것도 좋으니까요. 오신 분들이 네. 뭐 이렇게 타이핑을 또 열심히 치고 계세요. 저는 무슨 기자간담회 온 줄 알았어. 저기, 오늘도 역시나 주도주 오마카세 강의 들으신 분들이 또 현장에 참석해주고 계시고 이따가 말미에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그 특강을 들으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현장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아까 휴가 때 호텔 막 방 없는 얘기 호텔 방값 올라가는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지금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엄청 많이 와서 호텔 방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요즘에도 이렇게 막 시내 탐방하시고 많이 가죠. 찾아보세요. 네. 여행 관련주 막 호텔 관련주도 한창 많이 올랐잖아요. 오를 게 많이 이미 보였던 거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굳이 서울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이 와도 서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지방 방방곡곡에서 다 있어요. 부산도 너무 흔하고 경주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을 가다 보면 KTX 안에서 내리다 보면 이전에는 서울과 부산 정도였는데 이제는 지방의 명소라고 하는 데는 많이 찾아다닐 정도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 그 캐더헌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거의 공전 헤이트지 않습니까? 네. 한국을 알리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고요. 그렇잖아도 케이팝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특히 위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게 많이 퍼졌었어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불만이 있을 거고.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땐 우리 시스템이 되게 좋다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교통 시스템 거의 세계적입니다. 그렇죠? 놀랍죠. 의료보험 엄청납니다. 그리고 밤에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될까요? 그렇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물건도 잘 안 잃어버리죠. 뭐 두고 가도 여러분들 우리 저기 커피숍 이런 데서 자리를 이렇게 맡을 때 휴대폰 두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두는 즉시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외국인들이 이걸 되게 신기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로망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에 캐더헌이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문화 아니면 시스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이번 달부터죠. 중국인들이 이제 무비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이전에는 제주도만 무비자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전국에 대해서 무비자로 해준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결국 오면은 다른 거 몰라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점들은 사실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에. 예. 이미 또 올 초부터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게 또 현재 또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실전 투자 입장에서 또 고민이고. 예.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조금 반값을 올려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호텔업이라는 건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캐파를 막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2번 받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보통? 대관. 예, 대관. 뭐 대관을 하지 않으면 그죠? 외국인들한테 대실이라고 보통 그러죠. 대실. 예. 뭐 대실한다 뭐 우리나라의 좋은 호텔들이 대실한다.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죠. 그럼 회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업에 비해서는 분명히 업사이드가 제한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고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캐파 확장이 불가능한 사업이죠. 좀 플렉서블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비싸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비싸게 받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 이상을 받을 건 아닌 거니까 그런 것들 정도만 감안하면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보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정할 수 있겠다. 그런 점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하, 아유 좋습니다. 이런 또 아이디어를 이선엽 대표님한테 대실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렇죠. 그렇죠. 신라가 이제 갑자기 모태 신라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호텔 신라 자회사 모태 신라. 예, 좋은데. 예. 좋은 호텔이죠. 예. 좀 거시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그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마다 안 좋게 나타나요. 안 좋았죠.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 그게 또 한켠에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신호로 읽히기는 하는데 또 한켠에서는 이게 또 증시에는 또 약이 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론 이제 9월 18일에는 미국이 또 금리를 얼마나 내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배드 이즈 굿. 이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되려면 약간의 조건이 형성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물가가 내려오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건 되게 좋은 시그널인데 고용이 망가지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 썩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고 있는 논란은 고평가 논란이거든요. 자, 비싸다라는 주가 안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멀쩡할까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 그동안에 우리가 나왔었던 금리 인하는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경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7, 8%였던 물가가 3%까지 내려올 때는 공급망이 훼손됐던 게 이제 오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고용이라든가 경기를 거의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려오는 물가였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일단 경기를 끌고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를 끌고 내려오면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실적이 이것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완성되는 퍼즐이 있을 건데 일단 고용이 조금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어까지는 뭐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많이 쉬어가는 요건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결국 소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지금에 있는 고용이 뭐 이 정도만 둔화되면 일부 경기 둔화는 맞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가 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소비라는 게 혹시 예상보다 안 좋게 되면 향후 전망에 대한 것들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번에 소매 판매 되게 안 좋았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게 진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봐. 앞으로도 사람들이 돈을 덜 쓴다는 얘기는 그러면 고용이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우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증시는 되게 고밸류야 라고 하면 쉬어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알고는 고용지표만 놓고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가 내리는 게 되게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소비가 망가지는 모습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다만 이게 또 망가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쉬어가는 빌미는 줄 수도 있을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저도 최근에 유튜브에 출연을 많이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네. 9월이면 항상 시장이 안 좋았다. 네. 그 저 뒤에 있는데 질문. 벌써.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적도 있고 안 그런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이 안 그런 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최소한 9월이 통계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절성이 있다. 무슨 주식이 계절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계절성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 한 번도 안 하게 해요. 그냥 9월엔 다 팔고 떠났다가 좋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지수는 그래도 종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9월이 그랬었을 때는 최소한 저도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왜 9월이 항상 그랬었는지 명확한 이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계절적으로 보니 9월이라는 달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경향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주면 저도 되게 수긍을 할 텐데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듣고 나서 제가 봐도 답답한 거예요. 뭐 9월에 쉬었다는데 왜? 그렇죠? 아닌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한 건데 시장은 통계를 따르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상황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9월에 우연히 더 쉴 수도 있겠죠. 또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너무 9월 조종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너무 그렇게 통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정적으로 또는 뭔가 이게 꼭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그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유는 알고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항상 그 상황이 됐었을 때 혹시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분들 말씀대로 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되게 우스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이번 9월에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쉬어갈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9월이니까 쉰다. 언제니까 쉰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올해 내내 보면 항상 쉰 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올라왔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올 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증시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아니면 통계에서 보면 그 올라온 달 중에서는 항상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달도 있었거든요. 네. 뭐 무시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굳이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는 쉬어가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아시면 그걸 나름대로 경계를 하시되 그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는 언제든지 따져보고 대응하는 거지 전 굳이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질문 하기 직전에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그냥 통계적으로 9월에 조정을 받는 달이 많았으니까 아니라 그 배경이 뭔지 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1,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가지고 오든가요. 그렇죠? 100년 정도는 봐야 통계성, 유의성 있는 거지. 더 큰 데이터로. 지금 시장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난 우리가 40년 동안 겪었던 통계가 유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과거랑은 그렇죠. 다르게. 예. 뭐 항상 뭐 모든 과거와 다르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40년이란 통계가 안 들어맞는 게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얼마 전까지 한 2, 3년 전이었나요? 뭐 장단기금이 역전되면 경기 침체 신호고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안 들어맞는 걸 봤잖아요. 네. 샤메를도 마찬가지였었고 21년 하반기부터. 그런 어떤 그 지표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통계적 유의성이 안 맞는 시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통계를 들이대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통계는 일단 보되 일단 왜라는 질문은 꼭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럼 현 시점에서 그런 것들 가능성이 있나 그냥 매달 그냥 따져보는 게 좋은 거지 굳이 뭐 이번 달이 이러니까 그렇다. 그건 제가 볼 땐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Y라는 질문이 Y 스트릿에 있는 거죠. 그렇죠. Y. 저는 참고로 왜 9월인지 잘 모릅니다. 왜 9월에 빠졌었는지. 근데 그 이유는 명확히 뭐 밝혀지지도 않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설명하다 못해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좀 이제 9월이나 10월은 수학하는 계절 아닙니까? 수학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 긴장을 푼다. 그래서 예전에 뭐 금융위기나 뭐 대공황 다 그때 벌어졌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 뭔가 그래도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유를 모르면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도 모르면서 그게 꼭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완전히 이건 장님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소비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동이 돼서 일단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신호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여부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도 헷갈리는 거죠. 이게 고용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미국도 지금 되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만은 좀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전망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게 뭐 한 분기에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달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만 지금이 큰 시장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크게 오르는 시장에서 중간중간에 오는 조정을 맞춘 적도 없고 제가 맞춘 적이 꽤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건 우연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뭔가 고점에서 한번 팔았다가 밑에서 정말 물량을 늘리고 한다라는 건 이론에 불과한 거지 실전에서 그게 실제로 잘 할 수 있느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보다 뭐 잘한 분들이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그런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려 이런 어떤 단기 조정을 예상을 하고 짜는 투자 전략 때문에 반대로 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물량 털리고. 예를 들면 나는 계속 보수적으로 봤어요. 보수적으로 보면 그죠? 지금 물량을 좀 털었어. 근데 그 조정이 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미 그 조정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 내가 조금 생각했던 더 늦게 온 걸 거야. 그래서 뒤로 가면 오히려 물량을 더 팔게 돼요. 나중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험을 해보면 오랜 기간 동안 그 조정을 예상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예상보다 조정이 컸거나 그렇죠? 또는 조정이 와도 제가 볼 때는 제법 훨씬 생각보다 뒤에 오거나 시점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는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둘 게 아니라 이 장이 정말 큰 시장이고 앞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면 혹시 예상치 못하게 조정이 온다라면 더 어떻게 늘려볼까에 대한 고민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내가 잦은 변동을 어떤 판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꼬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시거나 되려 반대로 움직여서 이런 상승장에서도 낭패로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큰 시장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래서 고용지표랑 소비지표가 연동되어서 안 좋아지는가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쵸? 거고, 그 데이터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또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른바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또 그게 상쇄되기도 하는데, 일단 아니요, 상쇄가 안 돼요. 정도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가 더 많아지면 경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쇄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쉬는 거예요. 왜 0.5bp를 내린다. 우리가 원래 지금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금리 인하하냐는 걸 되게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게,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는 아주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또 지난번처럼 물가만 올랐는데 물가가 정상화돼서 내리는 금리 인하는 되게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뭔가 나름대로 금리 자체가 너무 물가나 경기에 비해서 제약적이는데 그걸 되돌리는 과정에서 내리는 금리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 그게 고용 둔화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썩 달가운 건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건데 그 정도가 갑자기 많아지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더 나빠졌어요, 고용이 훨씬 더 되게 악화될 것 같아요 라는 거는 조정을 조금 더 깊게 만들 여지는 있는 거죠. 예. 천천히 내리며 정상화하는 네, 과정이 조금 더 연착륙이 가깝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펀드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CTA 펀드라고 그래서 외국계 펀드 중심으로 시세 추종 펀드라고 하는데, 네. 이 펀드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건을 걸어놓고 이 조건에서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주식을 팔아라, 비중을 줄여라, 또 이런 조건이 되면 비중을 늘려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악화가 되면 비중을 줄이라는 시그널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눈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주르륵 쏟아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되면 또 확대 해석하겠죠. 그렇죠? 그 조건이 형성돼서 사실 큰 추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는요.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을 전망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내린 폭 가지고도 분석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정도 폭이면 이런 것 같아. 근데 요즘 그게 오판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기계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요만큼만 내릴 건데 훨씬 더 깊게 내리는 경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정도 됐으니까 위기를 더 확대해서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잦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이 된 거지요. 그러게요. 또 해석하기도 어려워졌고 예. 해서 월간 이선협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또 하나 그 외국인 수급을 보면 좀 순매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또 환율도 1,390원대에서 내려와 봐야 뭐 7, 80원. 그러다 또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또 1,400원은 넘지 않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환율하고 또 우리의 정부 정책, 어떻게 보면 이제 상법 개정안은 굉장히 빠르게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세법은 좀 후퇴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을 좀 본격적으로 사들이기에는 좀 어떻게 부족한 걸까? 아니면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인 걸까요? 조금 더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있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어쨌든 지수를 밸류업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현실화된다라고 보면 지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맞고, 네.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런 저평가된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기다리지 않을까.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외국인들은 진짜 기다렸다가 법이 되면서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 미국 시장에서도 실적 좋아지면 그때부터 오르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네. 한국은 실적 나면 그날부터 빠지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도 이게 정말 됐어라고 하면 그때부터 많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시각은 일단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법 개정이 뭐 원래 원한 대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러 정책과 관련된 얘기대로 만약에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의 추가 유입 가능성은 여전히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쉬어갈 수 있어? 라는 국면에서 우리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미국 시장이 꼭 조정받으면 우리가 조정받을 거다. 지금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도 우리 시장만 좋았듯이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또 우리 시장만 예. 쉬고 있고 예. 다른 시장들 잘 나가고 그렇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지수를 놓고 보면 그래서 갈라야 되는 게 지수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때는 내부 요인이 있고 외부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외부 요인이라면 우리가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고 있는가 하나일 거고 내부적인 요인은 또 내부 정책 요인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주식시장의 상법 개정이 사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내부 요인이 수출이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을 상쇄했을 정도의 재료는 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시장이 쉴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부 요인이 이거를 오히려 상충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는지 여부도 일단은 법적인 부분에서 저는 반드시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구윤철 부총리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9월 안에는 결정하겠다.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좀 빨리 해주면 되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그래서- 또 다들 이제 10월부터 줄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중소형주. 예, 그래서 네. 되게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다라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분명한 건 그 시기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요거는 또 이제 정책적인 변화 네,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대주주 양도세 네. 그 다음은 또 배당소득 분류과세 그렇죠. 남아 있고 아이고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그 기대감에 힘입어서 바이오주가 엄청 또 강세입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혹은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사실 우리 뭐 엄민영 의원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몇 월에 했죠? 6월에 했나? 6월에 했었나? 그때 엄민영 의원이 예,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기관들이 바이오주 안 사고 못 베길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6월, 7월. 여러분 다들 보셨죠? 엄민영 의원님 특강 마감됐습니다. 다시 못 봅니다, 여러분. 마감됐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봤던 그 많은 제약 애널리스트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봤지만 정말 급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예. 같이 신안에 있었다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냉정하게 평가를 되게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약쟁이들이 약을 팔 때 정말 잘 판다 싶은데 이분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안 됩니다. 예. 그 약쟁이가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제약 바이오 이렇게 IR을 들으면은요 기업 설명을 들으면 조금 죄송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거 들어도 잘 모르세요. 어렵고요. 예, 네. 한국말보다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진짜 초창기 애널리스트 시절에 마크로젠이라는 회사에 대한 지금도 되게 훌륭한 기업인데 IR을 갔는데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었던 애들이 대부분 제약바이오 애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제약바이오 애널들이 지금처럼 약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경영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알아? 그랬더니 형 나도 몰라. 근데 왜 적냐? 그랬더니 일단 기계적으로 적고 있어. 그런 정도로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 애널들, 제약바이오 몇몇 회사들 IR이 있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쟤들 알아는 듣고 있을까? 그 지난주 제로 열렸던 컵데이. 예. 알아는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우리 엄연권이 진짜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진짜로. 예, 그거는 단순히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 후배지만 진짜 일단 급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제가 볼 땐 정말 급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리 신한의 어떤 리포트를 통해서 저는 조금 더 판단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걸 읽어보면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개별 기업별로 어떤 전략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땐 금리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도 호재일 테고. 그럼 좀 앞으로는 어떨까요? 바이오주?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는 역사적으로 주도주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신약 개발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어왔고 그 신약 개발 내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헤게모니를 쥐일 때는 사실 금리와 연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ADC가 나왔을 때도 그랬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약바이오 역사를 보면 1세대 항암제가 있고 2세대 항암제가 있고 3세대 항암제가 있고 1, 2, 3세대로 갈수록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에 대한 억제력이 훨씬 더 높은데 단순히 높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의 존엄성도 염두에 둔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되게 크고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제대로 된 항암제를 어마어마하게 개발했어라는 것보다는 네. 와 우리 걸 쓰면 기존의 약이 훨씬 더 효능도 좋고 훨씬 더 편리하게 맞을 수 있더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참 대단한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컨셉들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아마 제가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봬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분은 명이라는 그룹이 있죠. 그렇죠? 이분들이 진짜 주어진 안에서 정말 환자를 너무 잘 고치는 분들이 있다라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이렇게 내가 환자분들을 병을 고치긴 하는데 이렇게 고치지 말고 이렇게 고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봐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제약 바이오에 긍정적이다라는 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지금 제약 바이오의 트렌드가 정말 강한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트렌드인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 그 당시에 나오는지 전 그게 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 바이오가 잘 그런 잠재력이 있었는데 잘 되고 있었는데 금리 내렸어 하니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계속 올라왔고 이것 때문에 더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금리에 대해서만 꼭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근거는 없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부정적이게 되면 사실 그 수급적으로 놓고 볼 때 제약 바이오를 좀 더 선호하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건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기업별로 기본적인 경쟁력이 높은가? 그렇죠. 사실은 그게 또 본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의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좀 특이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기술적으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플랫폼은 뭐냐면 다른 기업들은 그냥 내가 항암제를 개발했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를 논하는 거지만 우리 같은 건 이 기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응용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 되면 B에도 응용되고 C에도 응용되고 D에도 응용되니까 확정성이 무한하다 보니까 현재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그 컨셉도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장성까지. 네. 사실 그런 게 높을 때 오히려 또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는 거죠. 네. 확장성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주 찾는 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주이기도 하고 테크주도 물론 이제 AI랑 맥이 닿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MLCC도 그렇고 PCB 기판 쪽도 그렇고 굉장히 관련주가 강세더라고요. 그거는 IT 쪽. 실제 IT 쪽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나는 하고 싶었냐면 네. 또 우리 또 IT 쪽에서 우리 이영수 대표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IT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래 왔지만 우리 이영수 대표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조금 드렸어요. 얼마 전에 저희 나오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본 적도 있지만 조금 더 그게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이 대표님을 좀 부르시는 빈도를 조금 더 잦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샤라웃 해주십니다. 샤라웃. 예,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변화의 조짐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공이 필요하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그동안 왜냐면 IT가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의 잊고 지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전기 어느새 신고가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전기가 좋아진다는 거 모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의 어떤 성능 개선에서 MLCC가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들어서 있는데 이럴 정도인 거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안 볼 수도 있었던 게 대안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호텔도 정말 많이 올랐지, 제약 바이오도 좋았지.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을 굳이 안 본다 하더라도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쪽으로 저기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도 큰 지장이 없겠어. 이런 시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변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는 점검을 하고 나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 게 오랜만에 그 애플 밸류 체인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일에 아이폰 17
비롯해서 신제품 나온다고 하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스마트폰 부품주 물론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부 이 강세 현상은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그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폴더블이라는 걸 썼을 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애플이 하는 그 기기 변화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애플은 한 번 기계를 내면 일회성이 아니라 그걸 3G로 내는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되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거나 아니면 활용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유의미한 활용을 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폴더블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여전히 좋은 건 맞습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최신형인데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아,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기계보다도 이 컨텐츠들이 여기를 다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기기로 이걸 다 즐길 수 없는 그런 점들도 없잖아 있는데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런 거 뛰어들었을 때 콘텐츠들이 여기에 맞춰서 확장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열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걸 놓고 보더라도 애플이 뭔가 그래도 만들었었을 때는 시장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줬었던 거는 같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같은 어떤 폴더블을 만드는 삼성도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뭔가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또는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확장해서 이런 어떤 폴더블을 볼 수 있는 걸 만드는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권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 폴더블이 편한 게 뭐 내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펼쳐서 보면 그렇죠. 하나로 볼 수 있어서 뭐 어떤 직장이나 어떤 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시겠지만 뭐 단순히 어떤 채팅만 하시고 영상만 볼 거라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처럼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폴더블 때문에 갤럭시로 갈아타는 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애플에서 나온다면 또 훨씬 더 파괴력이 조금 있을 거고 저는 아이폰을 안 씁니다. 불편하셔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안 쓰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웃으세요. 좀 너무 크게 하면 옆 사람 들리니까요. 또 하나는 저는 그래도 한국 제품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서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내 제품을 더 우선 써주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제 힘으로도 이제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서 저는 일단 국산품 애용이 먼저다. 근데 우리 제품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보다는 어른폰이다.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댓글 막 안 좋게 달릴 것 같은데요, 그죠? 참 조선주들 좀 여쭤볼게요. 조선은 뭐 일단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세예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한화오션의 좀 일부 블록딜이 좀 있었고 그 사업장에서의 좀 사고도 있었고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 급락도 좀 하루 이틀 있었습니다. 조선주 잠깐 점검 좀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뭔가 큰 그림 해칠 만한 이슈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미국에서 들어올 수주가 안 들어올 만한 이유도 아닌 거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조선업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훼손할 뉴스는 전부 다 아니었었고 그냥 이제 많이 올랐는데 노이즈가 많이 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큰 그림을 훼손할 수 있는 변수였느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큰 그림을 해칠 만한 이슈인지를 봐야 하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그건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큰 그림을 해칠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방산주도 점검하겠습니다. 뭐 그냥 월간 이선협 시간이니까 늘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 혹은 이제 방산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흔들렸던 그 이슈 지나고 나서도 하니까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전쟁이라는 게 뭐 함부로 끝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기대감들이 없잖아 있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또는 우리가 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을 상당 부분 소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굴욕적인 건데 예컨대 이제 우크라이나가 현재 빼앗긴 땅을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방안으로 해서 가능성이 조금씩 보였었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종전까지는 아니라도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쨌든 단기 모멘텀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그런 우려가 싹 가셔버렸죠. 이게 전쟁이 진짜 언제 끝날 수도 모르겠구나.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미 칼자루를
지금 우리가 알고는 러시아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다는 아니지만 러우 전쟁 해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러우 전쟁을 통해서 노리는 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있었었고 뭐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러우 전쟁 종전을 통해서 일단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을 주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상당 부분 있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세 번째는 러우 전쟁 해결을 통해서 러시아를 국제 에너지 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면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현 수준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최근에 관세로 인한 물가 우려를 상당 부분 완화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을 트럼프만 아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몸값이 뭐 높은 거잖아요. 자기 몸값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몸값을 더 높이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몸이 굉장히 달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어떤 원유를 사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하고, 또 유럽한테도 너희들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원유를 수입하지 마라는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상 그 효과는 되게 미지수죠. 예. 그랬더니 인도는 또 튕겨져 나가고,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 가서 인도는 보여준 거죠.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난 중국도 있어 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미국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나도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어떤 경제적인 파트너십에는 중국과 함께하고, 예. 근데 전승절에는 모디 총리가 참석 안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또 거리를 두고, 그게 결국은 미국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예, 미국하고도 할 수도 있고 중국할 수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양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는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게 참 아니고. 그렇죠? 시간이 지금까지 지나서 보면 현재 트럼프가 상대해야 될 강대국들이 몇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있었을 거고, 러시아가 있었을 거고, 인도가 있었을 거고. 근데 이 세 국가는 어떤가요? 트럼프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죠. 현재 트럼프 마음대로 되고 있는 국가들은 공통적인 게 전부 다 트럼프 우방국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제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분인데 아쉬운 건 있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완전히 뭐 되게 강한, 이런 아쉬움은 좀 있었다. 방산주도 좀 종목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방산주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항상 아닌 건 아실 거예요. 어떤 방산이 지역마다 또는 전쟁의 양상마다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유도미사일이 되게 효과적인 동네도 있죠. 또는 유럽처럼 지상전과 관련된, 즉 우리가 보통 K9을 비롯해서 지상전과 아니면 전차와 관련된 무기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FA-50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격기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은 반드시 공급자 중심이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현재 분쟁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무기가 벌써 효과적으로 수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산이니까 다 좋아가 아니라 방산이 이런데 이 지역에서 뭔가 분쟁의 소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사실 같은 기업 내에서도 조금 차별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별 이슈에 따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철강이라고 다 철강이 아닌 것처럼 방산이라고 다 같은 방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쟁이 한번 끝날 때마다 무기에 대한 어떤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1차 대전 때는 가장 이제 필요했던 게 뭐 게틀링건이라 그래서 이제 기관총이 되게 효과를 많이 했고, 또 전함이라고 불리는 배 중에서 정말 큰 배들, 우리 보통 순양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배가 굉장히 컸다라면 2차 대전 때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항공모함이 정말 획기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전차. 그래서 이제 독일이라는 국가가 전차 뭐 군단이라고 나왔던 것도 그때 물려진 건데 전차를 통해서 밀고 들어가는 그런 거였다라면,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차가 밀고 들어간 세상이 아니잖아요. 전차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아마 기갑부대 운용 지침들 보시면 공정부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포병이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전투 헬기라고 불리는 아파치나 이런 애들이 또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전차로 들어간 걸로 시대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바뀌어요. 저 그런 것처럼 또 드론이 나오면 또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왜냐면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보니까 전차 뒤에 로봇개가 있고 드론이 같이 있더라고요. 네.
보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이 이런 것도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이런 어떤 그 전차를 활용하는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무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산을 공부하려면 국제적 관계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지역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또 이 무기들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변화해서 쓰이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셔야 사실은 방산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그 한 달 전쯤에 한 달 조금 더 됐죠. ESS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네. 최근에 보니까 그때 올랐던 거 상승폭 다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반짝했었던 건지 2차 전지 섹터는 전기차 쪽이 안 좋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음. 전기차 쪽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ESS라는 걸 하는 애들도 전기차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뭔가 조금 유의미한 어떤 반전이 좀 나오면서 해야 ESS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미 여러분들 많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우리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ESS에 대한 수준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기존에 있었던 실적 부담을 떨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조금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ESS에 대한 수주가 전기차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그죠? 그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어떤 부분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쪽은 한 분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봐야 되는 거고 또 기업별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똑같은 전기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전고체가 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별로는 제가 볼 때 면밀히 이제는 살펴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조지아 공장, LG엔솔하고 현대차 합작 공장에 네. 미국 이민청이 이제 불법 체류자 네. 단속을 하면서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많이 좀 고초를 겪었는데 이게 또 앞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와중이라면서요. 그럼 이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기존에는 또 그쪽 시장을 같이 또 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또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좀 펀더멘털의 문제를 줄 수가 없죠. 아니면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뭐 지연인 거지 안 한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안타깝게 요것 때문에 조금 피해를 당하신 우리 국민들이 계신다라면 하루속히 이제 조속히 잘 풀려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존에 왔던 본질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기업 우리 기업들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걸 봤으니 이제 현재 들어가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겠죠. 비자를 더 받는다던가 아니면 또는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더 투자를 할 테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길게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와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마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 나가셨던 분들 보니까 원래 그게 비자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는 순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받는 순서들이 지금 나가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조금 이제 그 미국한테 불법 요걸로 체포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경우도 꽤 있었나 봐요. 네, 이전에 그게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관례 같은 거였었는데 그게 이번에 깨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트럼프가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우리 기업이 타겟이 됐으니 다른 기업들이 타겟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뭔가 근본적인 게 달라진 건 아닌 거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뭔가 큰 추세를 바꾸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혹시 오늘 현장 오신 분들 중에 이선엽 대표님한테 혹시 질문 하실 분 있으세요? 이선엽 이사님께서 그 고용학 아까 말씀해 주시고 물가 상승하고 고평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주신 게 통계적으로 이제 잘 안 맞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경기가 이제 둔화되거나 침체가 됐을 때 이선엽 이사님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일단 침체가 오면은 주식을 하지 말아야죠. 답이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침체가 둔하면 상관이 없고요. 둔하면 잘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경기 침체까지 가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둔화되긴 할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둔화될 거냐 정도라서 뭐 그로 인해서 뭐 어떻게 조정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잘 사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이걸 뭐 비호처럼 잘 피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침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큰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표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유튜브에 출연한 분들이 많이 줄어드시다 보니까 다시 시장이 매크로 중심의 어떤 시장을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매크로는 시장 못 읽습니다. 읽을 수 없고요. 시장에서 유의가 안 한 건 아닌데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몰입되면 안 된다. 제가 이전에도 우리 와이스트리트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지만 워렌 버핏하고 여러분들 케인즈라는 사람이 친했던 거 알고 계시죠? 케인즈가 경제학 가지고 주식하다가 개망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케인즈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경제 말고 기업의 본질을 보면 주식이 벌릴 거다. 실제로 케인즈라는 사람이 경제보다는 기업의 본질을 보면서 돈을 벌고 했다는 걸 지난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또 말씀을 공식석상에서도 하셨어요. 우리 시민기사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급부터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알 수도 없는, 맞출 수도 없는 저 매크로 막 이슈들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때는 투자 전략상으로는 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라는 게 아예 연관이 없다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거를 주식시장에 잘 접목을 시킬 수 있을 정도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이 능력이 되려면요 투자 전략 하는 사람들도 그 머리 좋은 애들도 1, 2년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숙련도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제가 볼 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경제 얘기 들으면 그 경제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경제를 전망하신 분들의 그 얘기는 분명히 맞는 건데요. 주식시장하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 많은 연구원분들께서 얘기하시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 안 좋으라고 하면 내놓으라는 데가 독일이잖아요. 네. 주가는 신고가잖아요. 유럽이 그렇죠?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얘기 나오면 안 좋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경제 좋은 얘기 들리세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놀라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하고 주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침체만 아니면 된다. 예, 침체만 아니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 상황에서는 침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스트리트 예전에 별책 부록으로 다시 케인즈라는 책도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다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와이스트리트에는 없는 게 없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지금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물론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지만 추석과 연말을 앞두고 조심하자. 그리고 그 경기 확산 지수가 둔화되고 있고 영래포 잔고도 없고 이제 고용지표도 이번에 최근에 부러졌다. 그리고 그 죽음의 선이라는 S&P 500 상단 추세선에 닿아 있다. 그러고 나서 15년, 20년 가까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을 이미 확대했거나 이제 더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조금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계좌들은 모두 다 이제 신고가를 이제 달리고 있고 최근에 시장이 좋아서 그런가 그런 분위기에서 그 지난 8월처럼 뭔가 이게 시장이 이제 갑자기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부러지면은 그때 제가 이상엽 대표님 방송을 봤었는데 그때 엔캐리 이슈로 지수가 13% 이상 밀렸을 때 이건 가짜다. 이거 다른 지표를 봐야 된다 했던 그 영상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위기와 이런 계좌 신고가에서 시장이 갑자기 부러질 때 저희가 이제 이 지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떤 게 힌트가 될 수 있을까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꽤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엔캐리 때문에 빠졌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주장하신 분들 되게 많았을 텐데 그만큼 시장을 읽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명확한 원인이 이거였는지 알기가 되게 복잡한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알기는 제가 보기엔 또 온다라고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요즘 단기 급락은 앞서 말씀드린 기계가 일으킨 경우들이 많은데 기계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조건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빠졌었을 때 지수의 폭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표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표를 하나씩 해가지고 이런 원인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인이다 그러면 그 원인과 관련된 결과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역산을.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시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단기 급락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게 조금 더, 왜냐면 이게 하루는 모르는데 한 2, 3일 지나면 원인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이 나왔었을 때, 야, 이게 진짜 추세가 완전히 부러지는 변수다라고 하면 그때 판단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이제 저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듣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안다라고 보는 건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만큼 요즘 최근에 있는 모든 변수들이 의외로 복잡한 게 되게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 같은 경우 빠진 게 정책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정책이 좀 후퇴하면서, 그런 거 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다만 큰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만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앞서 뭐 지인분들께서 그런 포지션을 취하셨으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되게 앞으로 좀 더 꼬여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죠? 조정이 이때 와야 되는데 안 왔는데 그게 두세 달 지속되는데, 혹시 그 과정 속에서 막 바이오도 되게 많이 오르고 막 이러면 되게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조정을 보긴 봤는데 뭐 바이오도 오르고 IT도 오르고 지금 장난 아니야. 제가 지금 이영수 대표님 호출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느낌이 이미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야, 지수는 조정은 약간 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는 되게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뭔가 변동을 맞추려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전략은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꼬여가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크게 보고, 빠지면 조금 더 사는 전략으로 그냥 다리나 시키는 게 제가 훨씬 더 유효했다.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보다 훨씬 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걔네들 위에서 팔고 밑에서 팔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좋으면 빠지면 더 사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하고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또 사요. 근데 그 사는 게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죠.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15,500원이야. 그죠? 쭉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 가격에 팔았는데 못 사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돼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두산 에어빌티 이런 것도 봐도 어떤 놈들은 막 오늘 다 팔았는데 어떤 놈들은 또 내일 또 다 사요. 10% 올랐는데도. 그렇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완벽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주도 기업들 한 번 오르면 2, 3년 올랐고, 그리고 한 번 오르면 또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 가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도 지금 한두 번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호텔도 얘기했지만 호텔 오늘 1년 내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 단기적인 이슈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큰 그림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안 올 거야? 오잖아요. 캐드원이 있으니까 더 오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매크로 고용이 안 됐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쉴 수도 있고 그 주식도 쉴 수는 있지만 그냥 기회일 뿐인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고수도 못하고 초고수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직장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무리수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계좌가 동나는 경우들이 하락장이 아니고요. 이럴 때 죽어나요. 그 변동 있을 때 거꾸로 탔다가 작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하락장일 때는 아직 꼭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답이 없는 거고, 그렇죠? 대부분들 경우는 야, 이게 좀 위험하니까 피해도 보는데요. 이렇게 변동이 있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자리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저점에서 잘못 팔고 고점에서 다시 사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게 돼요. 왜냐면 한번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혹시 틀렸나 봐 해가지고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진짜 조정이 와요. 그죠? 그러면 또 야, 이거 또 잘못했나 봐 또 팔고, 이런 것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전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또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저희는 이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또 우리 9월 27일에 또 한 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선엽 대표와 함께하는 주도주 오마카세 그 3분기 9월 27일이 있으니까요.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그때도 같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이선엽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더 깊은 내용들. 예, 특정 동목에 대한 추천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거의 한 6, 7시간을 합니다.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해서 오늘은 2025년 9월호 월간 이선엽 여기서 마무리를 같이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